한국은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 끝장을 보기 때문. 오늘 뉴스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해외에서 분석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은 한국의 전략을 독특하게 평가하면서 한국이 절대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뉴스를 비롯해서 해외 기관에서는 왜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로 평했는지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끝까지 관철시킨 외교 승리. 한국은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데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어차피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가 있을 때 최소한 상대방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 한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상대방까지 같이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그런 한국의 모습 때문에 한국은 소위 건드리면 안 되는 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국제기구의 발표는 그런 한국의 막판까지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일본의 승리라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지속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결국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한국의 완패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의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 IHO의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해였던 S232 출판물로 남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결국 더 이상 출판되지 않을 과거의 출판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일본해와 동해 대신에 S130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일본해는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일본해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전 세계의 공식적인 지도에서는 이제 아예 퇴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오랜 기간 일본해라고 로비해왔던 바다는 최소한 국제 무대에서 설 곳을 잃게 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동해로 밀고 나가야 한다, 혹은 예로부터 한국해로 표기했으니 한국해가 맞다 라면서 한국도 한국해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외교부는 동해 표기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외교 무대에서는 일본의 표기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성과라 답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저력은 국제적으로 동해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차라리 일본해를 없애는 방식으로 전략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로비가 수포로 돌아갔으며 외교 무대에서 언급조차 못한다는 것이 매우 뼈아프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그러한 반응이 즉각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네티즌은 애초에 한국과 숫자로 표기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략에 말려들어서 지금까지 일본해라고 지켜온 세계 지도 전체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불만인 것이죠. 또한 일본이 아무리 디지털보다 종이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과거 출판물에 한정된 일본의 표기를 유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고지도에서조차 해당 지역은 한국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만 지속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공들여 놓은 일본의 표기만 버린 꼴이 되었으며 이는 일본이 패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전략은 이미 해외 군사기관 등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이 분석한 한국의 특이한 군사 전략. 바로 이와 같이 한국에 자기는 궁극적으로 못 이겨도 상대방을 망하는 것에 버금가게 하겠다는 전략은 해외 언론에도 소개됩니다.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주변국의 엄청난 위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주변국들이 한국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의 다니엘 기자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국방비를 미국에도 많이 내고 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따로 엄청난 군비 지출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2년간 15% 국방비가 늘었고 2023년까지 매년 7.6%의 국방비를 더해서 좀 더 과장해 마구잡이로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면 전 세계의 5-6번째 정도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며 나라의 규모에 비해 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F-35를 40대 주문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조달청은 수십 대 추가 주문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F-35를 단 4대만 주문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그의 10배 이상을 최소한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면서 유럽은 호사스럽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던전에 가까운 나라로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탈피하고 놀라운 속도로 현대식 무기로 빠른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군사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억지력을 키우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본의 밀리터리 덕후에 해당하는 네티즌들은 한국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일본이 못 이긴다는 결론을 냈으며, 이는 한국의 현무미사일을 뜻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미사일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미국과 중장거리 미사일 확보를 위한 협상 중이고, 그마저 중국의 견제로 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은 전술 핵급에 해당하는 현무미사일을 내년부터는 수천 발 이상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내용은 국방 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관련 실험이 모두 성공한 데다가 이미 많은 언론들은 한국의 방위청 등이 주변국들에게 넌지시 한국의 현무미사일 파워를 귀뜸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현무미사일이 나오자 한국이 파워가 상당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했고 중국까지도 사정거리가 미친다며, 중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중국의 방송에서조차 직접 다루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한국의 움직임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비롯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면전이 벌어질 때 한국이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상대방 국가에 제기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군사력은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같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열강들에게 쉽게 국토를 내준 것과 같은 일은 없도록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변국이 절대 쉽게 공격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힘을 길러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미국에만 의지하는 무기 구매가 아니라 현무는 물론이고 KF-X 전투기도 개발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F-35만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 수에 못 따라가므로 KF-X를 통해서 공군 전력을 보강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KF-X용 자체 에이서 레이더를 개발했으며 탑재 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일본도 미쓰비시에서 자체적인 스텔스를 개발 중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기술 부족으로 미국 기체를 가져다 씁니다. 북한도 한국의 이러한 모습이 적지 않게 불만이라는데요. 말로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자며 손을 내민다는 남측이 정작 국방비는 역대급으로 늘리니 북한에서는 기가 막히다며 한국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실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가면 갈수록 한국을 위협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자주국방력이 강해짐을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35년쯤에는 한국이 전세계의 군사력 5위권에 다가서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에서 국방비를 GDP 1% 내외로 쓰는 나라들은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나라에는 미국의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맹들이 국방비를 최소 GDP 2% 이상은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GDP의 2.5에서 3% 정도를 국방비에 쓰고 있어서 미국이 보기에도 한국은 국방비를 적절히 집행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국방비를 5년 내외에 추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도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기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며 지나치다 혹은 쓸데없이 집행되는 비용이 많아질 것이라 걱정합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들이게 되면 구매 후에 각종 정비나 사후 관리를 미국 측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우선 군사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국방 사업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다양한 군수물자 사업도 동시에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한화 등을 비롯해 각종 국산 군수업체들이 국내 납품은 물론 해외에도 무기 수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 방위력 증강과 더불어 방위 산업도 동시에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전략은 주변국들이 점점 더 한국을 절대 쉽지 않은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며, 중국을 비롯해 열강들조차 한국에는 횡포를 부리는 일이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국 군대가 비스트 모드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외교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한국, 만만치 않은 한국임을 주변국에 알려서 한국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을 것입니다. 트레이얼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